만약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 채권자 쪽에 뭔가를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채권자 쪽에 지금 그 소장이 굉장히 그 허술했었기 때문에 그 허술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처분 사건은 원래 1차 심리만 하고 원래 선고를 하는 게 저기 설레인데 지금 신문기를 하나 더 잡았던 건 원래는 이렇게 길게 안 잡거든요. 만약에 가처분 사건에서 만약에 신문기일이 있었는데 보통 1, 2주 잡고 말거든요, 판사가. 바로 1, 2주 잡고 저기 선고기를 잡는다고 했었을 건데 왜 한 달이 잡혔는지 저는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바로 이제 심리 결정하고, 왜냐하면 요건을 안 갖췄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뭔가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판단하는데 너무 그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라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안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사건은 기각, 인용 딱 두 개밖에 없는 건데 인용을 시켜주려고 저쪽에다가 서류를 더 내봐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왜 그러냐면 귀찮아 죽겠는데 자기도 가처분 하는 사람은 귀찮아 죽겠는데 보전 사건일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풍경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지금 저쪽에서 지금 현재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 증거를 해서 입증을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뭔가를 다룰 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태는 판단해보면 1단지 쪽에서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했고 저쪽에서 입증을 뭔가를 해야 되는 저희 쪽에 그 답변서를 엎어야 되는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답변서가 오면 물론 그 짧은 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답변서를 낸다고 그러면 기일에 닥쳐서 하루 이틀 낼 수도 있고요. 하루 이틀 전에, 2, 3일 전에 낸다든지 하루 이틀 내는 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내면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 보고요. 상대방이 방어권을 행사를 못했는데 그거를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걸 보고 답변서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기회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도 되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하겠으면 지금 상태에서 변호사를 여기 보니까 기금형성 사건까지 그래서 이쪽 변호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형성 사건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 가처분 사건은 그냥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금형 사건이 기일이 잡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루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지만 지금형 사건이 지금 기일 자체가 잡혀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최소한 기일을 한 달 이상을 줍니다. 한 달 전에 지금 만약 기일이 안 떴다는 건 한 달 뒤에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변호사 선임 기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가처분은 저희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다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한 대표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쌍방에 대상자가 선정이 잘못됐다고 판사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서 보완할 부분이 서류상 있었고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꼭 표소 우리가 1단지, 2단지하고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법적인 저기를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처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 그 이전에 나는 이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기 300이 들었던 600이 들었던 1200이 들었던 돈을 들다 보면은 변호사 비용은 1, 2단지는 우리 같은 단지였습니다. 한때는. 그러면 우리끼리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저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자고도 주문을 했었고요. 근데 실은 우리가 하루도 날짜까지 잡았다가 하루 상간에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쪽에서는 그러고 좀 확인하겠죠. 이전에도 회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고, 근데 전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단지에서는. 그럼 우리가 꼭 변호사만 가지고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투트랙을 분명히 가고자 했으면, 우리가 동대표들끼리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를 한 내용을 꼭 존중해서 그 부분을 좀 실천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한상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듯이 기일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우리 재판 언제니까 받고 온 지가 얼마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한 분이라도 이단지하고 해서 머리 맞대고 한번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 부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협의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해자의 가처분이 조금 이게 변호사 선임이 좀 안 맞는 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 취지에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청구 취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주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판결이라고 하면 판결 주문이라고 하면 요청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희가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과연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변호사를 후에 청구 취지 선임을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채권자한테 부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가지고 청구 취지 변경까지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과연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건지도 좀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게 그냥 선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우리가 이기면 저쪽이 먼저 걸었기 때문에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죠. 당연히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해서 그쪽에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번에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청구 취지에 당연히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청구 취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청구 취지 변경까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현재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부분은 가해문제 가처분만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변호사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안건 자체가 그렇게 올라온 거라도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도 그동안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대리인 선임 없이 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근데 가처분 회장님이 참석하셨던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근데 아까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4월 8일날 신문기일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왜 바로 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되겠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게 맞지가 않다라든가 어떤 법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왜 4월 8일날 잡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4월 8일날로 16일 잡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순간 들길래 저희 아직 변호사 선임 아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기일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사님 저희는 아직 대리인 선임 안 해서 왜냐면 거기는 변호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는 변호사 선임도 안 된 상태라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4월 8일 말고 4월 22일로 하시죠? 라고 해서 기일만 2주가 연장이 된 건데 4월 8일 날 선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월 8일 날 신문기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채권자가 한번 보정을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심리를 하겠다는 건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4월 8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날 변론을 종료하겠다라는 겁니다. 변론 종료를 하겠다. 4월 8일 날 길게 갈 거 없으니까 너 빨리 2주 안에 내. 채권자 너 빨리 너 부족한 거 빨리 내. 그냥 나 심지 빨리 끝낼 거야 사건. 네. 이런 취지였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굳이 우리가 저쪽에서 오는 걸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저쪽이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저쪽에 요구한 사항 있었으니까 기회를 잡았을 텐데요.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어떤 보정을 요청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판사가 보기에 지금 한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론 전개를 내고자 4월 8일 했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그 뜻을 잘못 져가고 이제 좀 더 신중하기도 하고자 해서 그걸 기회를 연장하다 보니까 이제 보정을 그들한테 준 기회가 됐는데 거기서 6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대상자도 우리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대상자 선정도 잘못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방해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방해금지 가처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인가요? 채권을 가지고서 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피고정 권리에 예. 손해배상 채권이 될 수가 없다. 손해배상 채권 자체를 가지고서 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취지는 그럼 끝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할 바도 없고 근데 그 가운데 대상자가 입주자 대표냐, 입주자 대표 회장이냐 모든 거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들렸다는 거죠. 이 단지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제가 볼 때는 보정을 줄 때는 그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당일날 그 이단지 대표가 이제 당황을 하니까 변호사를 어디서 뭐 조력을 해서 방편으로 오시다 보니까 변호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창피만 떨고 갔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그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당사자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방해금지 가처분인데 지금 채권 보존에 들어가 있는 거 표준 그거 하고 보존 요청한 게 또 다른 거는 뭐였냐? 그 내용 6가지가 다 잘못됐으니 보정을 아니요, 내용 해가지고 오라고. 왜 여쭤보냐면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이긴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왜냐면 판결문을 못 씁니다. 이렇게 그 하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직접 소송 당사자가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방해금지 가처분의 채권행위나 이런 결로 신청이 들어오면 판사가 이게 판결문을 못 쓰기 때문에 당사자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 보정을 하고 판결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요청한 것 같고요. 실제 내용 쪽에서 혹시 보정 요청한 거 없나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같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 같아요. 이 회장이 이단지 입주대표 회장이 방해금지 가처분의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지금 그 구성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실질하고는 좀 그 판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이건 연구해 봐야겠는데요. 없습니다. 예. 한 대표님 여기 우리가 CCTV가 오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끼리 1단지끼리 별도로 얘기를 하자는데 조금 아니 방해금지 가처분 요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 우리 순도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2단지에서도 이걸 우리는 1단지 주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고서 당시에 우리 회의 내용을 보고서 방어를 합니다. 저쪽에서.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쓰고 있나요? 있어요. 쓰고 있대요? 저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변호사도 왜 그러냐면 변호사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청규 취지 변경을 이제 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300이 됐든 600이 됐든 제가 이제 했던 의뢰했던 부분은 그분은 이제 이쪽 아파트 전문의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비용을 2단지에서 청구해서 우리 1단지 주민이 전혀 손실 없게끔 해줄 수 있다는 이제 확답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제가 했던 거고 그래도 우리가 2단지에서 그렇게 피해를 줬을 때 감정적인 부분도 나중 대립이 되니 주민들끼리 서로 풀었으면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김현식 회장님도 그날 재판장에 와서 충분히 본인이 어떤 질문이 있지 않는지 분명히 알 거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가진 자가 조금 베푸는 쪽에서 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 뭐 있습니까? 1단지의 소유권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그럼 6,400에서 이제 본인도 부당 그 6,400을 요구했으나 그 부분 일정 부분 자기도 승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정말로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 제외하고 그럼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인 돈이 있다면은 그거 외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화를 한번 할 의미는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아니 합의권에 관련해서는 뭐 합의 내용은 좀 다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지금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할 거냐 안 할 거냐 좋겠고 혹시 권한표 변호사 누가? 제가 검색하다가 발견했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동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세 군데는 좀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했는데 거기가 조금 비용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기는 변호사랑 통화는 못 해보고요. 그 밑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배제 여기 좀 비싸 제가 좀안 한 친구인데 여기 관련해서 이런 이력들은 꽤 있는데 실제 신뢰가 안 가는 변호사입니다. 이때문 직원은 아주 신빙이고요. 이 친구가 움직이긴 하나 돈을 너무 밝히는 데다가
좀 그 정도 실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아는 친구가. 그럼 나머지 세 군데에서 첫 번째는 솔직히 제가 그 검색을 좀 단편적으로 봤고요. 그첫 번째 저희는 전문성이라기보단 제가 대리인을 선회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하게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총무이사님께서 알아오셨던 두 번째일까요? 거기와 세 번째 정도가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군데에서 선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두 군데 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지라는 곳이라면요. 그 다음에 그 건원인가요? 소문. 고원, 예, 범주의 고원. 이 두 군데가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딴것 쪽으로 해요. 딴것 쪽으로 하되, 이 지금 저기 판을 문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논할 것도 없어요, 이게. 이거는 어차피 우리 법률로 돼 있고, 어떤 무료 업무를 갖다가 방해를 쓰는 상황이 없는데요, 이게. 이단에서는 어떤 거를 못해요. 난 지금 채권 등에 대한 그 세권이 어떤 상황이나 몰아서 얘기 못하는 건데, 방해 금지라면은 변호사 안 사고 대응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법으로다가 이미 주택법이고 법에 우리 시험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험을 갖다가 방해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법원도 갔을 때는 공법에서 이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 가지고 사법에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그러면 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응 필요도 없고, 아마 채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응한다면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이제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도 어떻든 이제 근거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데 돈을 근거에 대한 사항, 조건을 바꾸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변호사를 싼 걸로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변호사 선임하는 거 의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과거에 투표 진행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난 지금 그래. 우리가 여기 지금 관리비가 보면은, 내가 이쪽으로 나서 보면은, 관리비가 욕을 엄청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관리비가 한 50% 이상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따지고 오는 건데, 이런 사항이든 모든 게 이게 다 관리비와 관련되는 거라고 그래, 이게. 제가 이제 승소하게 되면 다 받는 거라서. 아니, 받는 거로 여기 여기서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변호사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요. 네네네. 이걸 돈을 주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저희도 100% 저쪽 부담을 해줘야 판결이 받는 거지. 반반 부담 해버리면, 네. 각자 부담 이렇게 판결 나면, 각자 부담 하는 거죠. 어느 쪽 그것을 이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네. 무조건 우리가 100%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100% 중에서도 변호사비 법적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금액 내에서 받는 거고요. 네네. 또 받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소송법 확정 소송 또 해야 됩니다. 네. 소송법 확정 소송을 또 해야 된다고요. 확인 소송을 또 해야 된다고. 그냥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또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건으로. 그래서 절차상이 굉장히 유리하고, 전반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네. 그때 당시에는 답변서도 넣지 않았고, 네. 아무 행위가 있지 않았던 상태고요. 네. 이번 이번 의결 자체는 방영재가 좀 생건에 대한 소송 대리인 선임권이니까, 어쨌든, 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의결 주문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거든요. 의결 주문이 이단지 방위비리 같은 채권에 대한 소송 대리인을 누구를 선정한다라는 의결 주문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얘기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말고 그냥 대응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시잖아요. 투철의 교로 가자는 거죠.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단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끝나질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계속 걸 텐데, 소송으로 시작하다 보면 소송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좀 대화를 통해서
풀을 수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그리고 정 안 됐을 때는 소송으로 가야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두 가지 압박을 다 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드려볼게요. 지금 결정에 대해 제가 주문을 쓴 거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하는 거는 결정이 된 상황이고, 그럼 어떠한 대리인을 선택할 것이냐를 이 자리에서 논의 결정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것도 제안한 건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를 없이 대응하자는 거를 더 이상 뭐 논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의견은 의견이고, 예. 어쨌든 안건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변호사로 선임 대리인을 할 거냐 해서 뭐 선임을 하자고 하면은 선임 의견에 뭐 A, B, 1, 2, 3 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네. 선대리인 선임 안건이니까 네. 올라온 안건들에 대해서 뭐 1번 안건, 2번 안건, 3번 안건, 4번 안건 과반수를 넘겨줘야 되니까 어쨌든 누가 됐든 구성원 7명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8명. 네. 7명. 저희 7명. 바뀌었죠. 구성원이 바뀌는 바람에 의결 정도수가 바뀌었어요. 성원이 저희 일곱 아니, 김상균 씨가 탈퇴하면서 7명으로 줄었죠. 7명. 의결 정도수 7으로 바뀌었죠. 전국이 13명이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7명이고 7명을 찬성을 얻으신 변호사가 되고 다 못 얻으면 오늘 선임이 안 되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렇게 성원이 7이에요. 네, 이거 왜 저희가 13명이잖아요. 13명이 3분의 2가 예. 13명이 3분의 2. 제가 지금 좀 표현이 되네. 3분의 2는 12명이고요. 예. 12명이 3분의 2니까 12명까지는 아, 그 이해했습니다. 구성원 수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11명이 되면 9명이 되는 거고요. 제가 12명이면은 7명이 되는 거고요. 13명이 7, 14명이 8명입니다. 그렇게 의결 정도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7명이 의결 정도수가 될 거고요. 아, 그래서 뭐 변호사 그 1번, 2번, 3번 뭐 어느 쪽에서든 7명을 찬성이 나오면 가는 거고요. 네. 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의결되는 거죠. 이게 오늘 안건에서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4명 후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표가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투표, 2차 투표는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1차 투표 때는 다득표 1, 2위를 선정을 하고 1, 2위에서 7표를 얻는 걸로 해서 결정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이런 가능할까요? 지금 4개의 대리인을 다 1번 마음에 드시는 분 거수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렇게 복잡이 돼서 지금 금액 싸니까 네. 아니 이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 네.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럼 비싼 걸들은 뭐가 있냐는 얘기지. 싼 걸 해가지고 값을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고 결정하면 되지. 이게 뭐 일본에서 몇 번까지 해라 이거보다는 부회장이 주관해가지고 싼 걸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그 싼 걸로 300이 싼 걸로 300이면 300 싼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떠겠냐고. 아니 비싼 건 좋죠. 이게 돈 많으면. 근데 내가 와서는 중요해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00 가져도 되지 않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대화는 안 하니까 한 달이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를 붙여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저 예. 주민이 보더라도 아니 무슨 아주 그 관리비 이런 데 많이 신경 쓸 때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800 뭐 이런 게 없고 뭐 650 뭐 이렇게 조금 비슷하면은 네. 조금 이게 좀 이 생각이 좀 다른데 200씩 차이가 나는데 왜 비싼 걸 썼느냐 이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싸다고 이제 뭐 다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왜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왜 비싼 걸 굳이 누리들이 쓰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걸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적게 예, 그 병원 제시한 특허법의 일지를 저희가 대리인을 선임할지 말지를 지금 갑으로 결정을 하면은 좋을까요? 다른 동 대표님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지 방해 가처분 또 세건에 대한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이지로 선정한다로 제가 진행을 해도 괜찮으시겠죠?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단지 방해를 가처분은 세 건에 대한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이지로 선정한다. 찬성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 찬성하고 1분 기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단지 방해 조정 세 건에 대한 소송 대리인을 법무부인 이지로 선정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고요. 자전거 거실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처리건. 이게 그 아파트에서도 올라온 또 글로 제가 또 확인됐고요. 예전에 최근에도 이 부분을 동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각 동마다 자전거를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몇 년을 생활해봐도 이게 고질적인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하면서 자기가 사용한 자전거를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도 정리가 되지는 한 번도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보기도 싫고 또 실질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좀 있으면 자기가 좀 주차를 좀 하고 싶은데 이미 다 폐기된 것도 있고 주인 없는 것도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입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동 대표님들이랑 좀 고민을 해보고요. 이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제가 쓴 제안서 말고 다른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작년 9월달부터 우리 관리실 그 담당자 통화해가지고 했는데 몇 번 오케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을 새해 4월달에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전과 환경도 그렇지만 보호도 그렇고 그 주로 어렵습니까? 처리합니다. 이게 물론 무슨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마음은 되는데 이걸 누가 안 그러면 하는 간에 제가 볼 때 좀 관심이 없는 건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자전거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 무슨 하자고도 아니고 저는 다른 핵심 사안 빠른 시일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이사하도 보고 오더라고요. 폐단적을 직접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피해고를 모르겠어요. 지금 한 보름 이제 한 달 정도는 주고 그러니까 피해고를 주고 나서 저기서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저들 다니다 보면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 어린이들 꼼 해가지고 이거 주저맞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을 일단 하고 개원하고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걸로 그러면 한 2, 3개월은 될 거예요. 예전에 과장님 2년 전에 이거 한 번 했었는데 2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 예를 들면 이게 왜 내 허락 나중에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막 했냐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없었. 아니 저희가 이제 충분한 홍보를 해주고 언제까지 이제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빨간 띠면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없어질 거를 미리 이렇게 또 다 묶어요. 다 이렇게 자기 주인 없는 거를. 그러면 또 시간을 드리고 그래도 주인이 또 나타나기를 기다려주고 이제 1차, 2차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안 버리고 자기 창고로 모두 다 옮겨놓고 그 다음 또 주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안 오시면 폐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기간은 얼마였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어야죠. 그때 그거를 표본 삼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 그 비용
있잖아요. 네, 인식 표식. 예, 표식기를 이제 주인들은 다 와서 미리서 관리소에 와서 달아놔요, 자기들이. 네. 그러면 이제 없는 것만 이제 빨간 띠가 묶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이제 시간을 주고 또 아래 창고로 옮겨놨다가 또 주인이 오면 또 찾아주고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근데 많이는 없어요. 혹시 뭐 문제점 같은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전 방식대로 이 표식기를 예. 이 표식 명칭 표식기라고 해야 하나요? 뭐 태그? 자전거 네임택이라고 하나? 네임택을 구입을 해서 이게